안녕하세요. 단발머리엔 소유미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엔과 알아보는 한국미술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역사의 시대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한국미술사 연표입니다. 크게 고대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시대로 커다랗게 6개의 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대시대의 미술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미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대는 고대시대입니다. 선사시대 미술로서 문자가 없던 시대죠. 선사시대는 300만 년 전 인류의 탄생 이후 오늘날까지 기간 중 99%를 차지할 정도로 긴 시간인데요. 이 시대는 땅속에 남아있는 유물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다룬다고 했고요. 철기는 삼국시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원시인 때부터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냥과 채집에 생활을 합니다. 이 찌개는 한쪽만 깨트려서 손을 잡아 사용한 도구고요. 이 순배찌르기는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찌르거나 자르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인류 진화 과정과 도구의 발달 정도에 따라 석기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기능이 분화되며 여러 가지 종류의 석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구석기 시대의 작품으로는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울주리 대곡리에 위치한 암각화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고래, 사슴, 돼지, 말 이러한 짐승들이 보이죠. 대한민국의 문화재로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침수와 노출의 반복으로 풍화가 가속되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보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시죠. 한반도는 1만여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풀리면서 따뜻한 기후에 사는 작은 짐승들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들에는 야생식물의 열매가 풍부하게 열렸고 바다와 강에는 물고기가 불어나죠. 식량이 늘자 신석기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인들은 좀 더 작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내는데요.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라면 신석기에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정교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농경과 사냥, 고기잡이 등 쓰임에 맞게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움집 안에서 곡식과 고기를 구워 먹던 신석기인들은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빗금을 여러 가지 직선의 무기를 새겨 온도를 낮춰 토기를 빗게 됩니다. 세 번째인 청동기 시대입니다.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배경인 셈이다. 이전보다 월등히 발달한 문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 전 후로 본격적으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도구로 수확했을까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수확 도구인 반달돌칼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반달과 같아서 이름이 지어졌지만 세모나 네모꼴의 모양도 있다고 하죠. 그 다음은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농기구, 농사 짓는 모습 새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빌며 주술적인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무늬들이 생겨나는데요. 정동기 시대는 바닥이 평평하고 표면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민무늬 토기는 지역과 시기,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청동기 유물은 청동검입니다. 둘러싼 성벽에 수많은 무기류가 발견됐는데요. 이러한 무기류들은 당시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중 우리나라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청동기 문화를 요령식 동검 문화라고 불리우는데, 비파라는 악기와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 그리고 한국식 동검은 좀 더 가늘고 길어서 세형 동검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청동기 거울을 볼까요? 청동 거울은 모두 기하학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꼭지에 초기에는 다소 거칠고 간단한 기하학적인 무늬로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후기로 갈수록 가늘고 세련된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계급 문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 주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경쟁력이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는 약 4만 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대시대 미술은 그 시대별 상황인 정착생활과 농경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이 생겨나고, 돌과 청동기들의 특징을 살린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로 가보실까요? 일단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인데요. 이 시기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이전 단계로 기원 전후 300년경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한반도에는 철광석이 풍부했기 때문에 낙랑과 외 등 주변 지역에 수출할 정도로 철 생산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단단해진 토기를 들 수 있는데요. 박자라는 두들개로 토기 안팎을 두드려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로도 실제 많은 미술품들이 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성립한 나라로 중국 북조와 교류하며 북방의 웅대한 기상과 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남겨져 있는 유물은 거의 없어 고구려 고분벽화와 불상으로 고구려의 미술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안악사보부는 여러 박무덤으로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과 당시의 풍속을 그린 풍속도입니다. 무덤 주인과 주인 부인의 연꽃 봉오리의 장식과 장방의 낮은 관리들을 보고 시녀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권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직도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 견해로 나뉘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간림성 집안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팽팽하게 당긴 활로 금방이라도 호랑이를 명중시킬 것 같은 시위와 정신없이 숲으로 달려나가는 호랑이, 또 고구려의 사람들이 즐겨 썼던 고깔 모자처럼 생긴 절품과 그 깃털의 개수에 따라 신분의 귀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을 잘 쏘았던 고구려인들의 기상과 패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북현무, 좌청묘, 우백호, 남주작으로 주근이의 널방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중국 고대의 오행사상 및 천문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백제입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셋째 아들의 온조가 부역의 이주민들을 이끌고 한강 유역에 세운 나라이죠.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으며 정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가 특징입니다. 또한 고대 일본 불교 미술에 영향을 주었죠. 첫 번째로 보실 백제의 문화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 양식으로 목재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석재 석탑인데요. 정돈된 형신미와 세련되고 완숙한 미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백제 기와입니다. 추상적인 선과 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연화문 기와는 가운데 시방이 있고 꽃잎이 부드러우며 매우 사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백제 문화는 무령 왕릉인데요. 삼국시대 고분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과 만든 시기를 밝혀주는 자료인 지석이 발견되었죠. 묘실인 널방에는 금판을 잘라 만든 왕과 왕비의 왕관 꾸미개가 각자 한 쌍씩 발굴되었습니다. 왕관 꾸미개는 덩굴 줄기 중간에 꽃무늬를 배치하고 불꽃을 형상에 꾸몄는데요. 구슬들이 비쳐서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외에 금은재 허리띠, 금재 귀걸이 등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발굴되어 그 당시의 화제를 모았었죠. 네 번째로는 백제의 금동 대학로입니다. 높이가 64cm, 무게가 11.8kg이나 되는 대형 향로로 용 모양의 받침대에 연꽃 모양의 몸체, 그리고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 바다 가운데에 신선이 산다고 표현된 뚜껑 부분과 그 위에 봉황으로 포함된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꼭대기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봉황이 목에 여우줄을 품은 채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데요. 몸체는 불교, 뚜껑에는 도교의 이상의 세계를 표현해 서로 다른 종교를 융합시킨 백제인들의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마의 삼존물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 보면 거대한 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 입상, 그리고 왼쪽에는 반가 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흔히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이 마이불은 암벽을 조금 파고 들어가 불상을 조각하여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 신라입니다. 첫 번째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은 첨성대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농업과 관계가 있으며 선덕여왕 때 건립됐을 것으로 추측해 현재 동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나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동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두 번째는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신라시대의 기와유물인데요. 경상북도 경주시 영유사지에 출토되었으며 인상적이고 푸근한 미소 덕분에 일반인들에게 인지도는 대단히 높은 유물입니다. 2018년 보물체 2010호로 지정되었죠. 마지막으로는 천마도가 있습니다. 천마도는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린 장리에 그려진 천마 그림으로 이는 신세계 천마가 동물의 신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늘세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미술의 의미는요, 철계의 급속한 보급으로 철제 농기구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 철기의 사용으로 사회의 계층 분화와 지배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각자의 영토와 고분에서 나타난 황금 문화와 소박한 공예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가보실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통일된 국가로서 삼국의 언어생활 풍속을 통합하고 당나라 문화를 현명하게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이며 호국 사상과 결합한 불교의 이상미를 이룩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통일신라의 문화는 신라 기와입니다. 백제 기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와와 가운데 시방을 중심으로 작은 꽃잎이 활짝 핀 여러 꽃들의 연꽃무늬입니다. 기와 둘레에는 작은 모양의 구슬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페르시아 기와에서도 연이은 구슬무늬를 찾아볼 수 있죠. 신라와 서역 사이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귀면하는 나쁜 귀신을 쫓는 것은 영악한 귀신이라고 하여 마을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정말 도깨비가 툭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세 번째는 석굴암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도암산 중턱에 있는 석굴로서 국보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당시 51세였던 김대성이 만들기 시작하여 20년 후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죠. 크게 전실과 주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실은 불법을 지키는 신장들이 각각 4구씩 구조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좌에는 사천왕상이 있고, 사천왕상은 팔부중의를 거느리는 불법을 소화하는 호법 신장으로 사귀를 짓밟고 있죠. 그리고 주실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본존불이 있는데,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가 노출된 상태의 옷을 입고 향마 촉지인인 왼손은 결과부자하고 오른쪽 발 위에 혹은 배꼽 앞부분에 놓인 오른손을 땅으로 들어뜨린 부처님 손모양은, 즉 모든 악마를 굴복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대한 본존불입니다. 석굴암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도 간다라 미술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구조가 기묘할 뿐만 아니라 본존 및 벽면 조상의 비범한 기술로 보아 신라시대의 예술을 대표할 만한 것이며, 중국에서도 산을 파내며 만든 석굴은 있으나 석굴암과 같은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불국사입니다. 신라시대인 경덕왕 때 해공왕 시대에 걸쳐 대규모로 중창되었으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석가탑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에 따라 무형탑, 그림자가 없는 탑으로 부르기도 하며 국보 제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0.6m의 신라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다부탑이 있는데요.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참신하게 발상하여 산만하지 않게 표현한 뛰어난 작품으로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신라 미술의 의미는요, 귀족 문화의 화려하고 정교한 금속공예 미술과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석굴암, 불국사 등 다양한 미술품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려시대로 가보실까요? 고려시대는 통일신라 말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건이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고려 왕조가 시작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극소수의 귀족에서 벗어나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고려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지만 미술에 있어서는 통일신라의 화려한 불교 미술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발전을 이룩했죠. 대표적인 미술품으로는 고려 불화와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의 회화입니다. 신라의 미술을 계승하면서 고려의 미술은 불교의 미술 발달과 송나라의 미술의 영향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귀족적인 미술 문화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재헌의 기마도 강도입니다. 13, 14세기 그림이고요. 아마도 현존하는 불화를 제외한 그림으로 최고의 종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말의 묘사가 뛰어난데요. 원나라의 말을 잘 그렸던 조맹부와 교요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고려 말기의 화풍과 당시 회화시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입니다. 현존하는 고려 불화는 세계에 약 160점이 남아있으며 그중 약 130점이 일본의 약탈로 일본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내에는 13점밖에 없다는 슬픈 역사가 있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아미타불 삼존불입니다. 작자 미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려 후기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극락왕생한 사람을 빛을 비추어 강조한 점 등 독특한 형식으로 금가루를 이용한 화려한 채색과 세련된 얼굴 표정, 일찍이 유례 없는 솜씨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죠. 두 번째는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는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 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 사는 정토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고려불화의 주요 도상으로 채택되어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불화 가운데 하나이죠. 다음은 고려 청자입니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최고의 절정기를 거쳤고 이후 상감청자의 유행으로 상감무늬가 잘 드러나는 투명한 유약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죠. 첫 번째 고려 청자는 순청자입니다. 티끌 하나 없는 청초한 빛깔로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청자는 상감청자로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겨 홈을 하얀 흙이나 붉은 흙으로 메운 후 청자 유약을 입혀 구워낸 것으로 이렇게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청자 음각입니다. 초기 순청자에서 점점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용한 기법으로 조각칼 같은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 그릇 표면을 가늘게 판에 무늬를 새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양각청자, 상형청자, 철화청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고자 고종 때 강화군에서 조판에 착수하여 총 16년에 걸쳐 완성한 고려의 대장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32호로 현존하는 세계의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체제와 내용도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가지 용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불교 용품은 통인신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매우 성행했죠. 그래서 다양한 불교의식에 필요한 공예품들이 제작되었죠. 서울 도봉서원 터에서 불교의식에 사용된 고려시대의 금강령, 금강저, 향료 등 66건, 77점의 불교 용구 유물이 대량 출토되었는데요. 이들 유물 중 금강령은 일부 고려시대의 금속 공예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명품으로 완성도나 보존 상태로 볼 때 국보 내지 보물급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금속 공예와 청눈사종 등 다양한 유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의 미술의 의미는 통일신라의 화려한 불교 미술을 계승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 불화, 청자,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 등을 비롯한 미술 발전은 조선시대의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신흥 무인이었던 이성계는 태조로 즉위한 지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불교라는 종교와 귀족사회가 지배층을 형성했다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관료사회로 오늘날과 좀 비슷한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학문을 중시하며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조선의 새로운 미의식이 창출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조선시대 미술로는 분을 칠한 분청사기입니다. 고려청자의 상강기법을 적용하여 점차 발전했고 조선시대에는 여러가지 장식기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분청사기 기법은 무늬를 긁어내고 백토나 자토를 채워 굽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화 분청사기로 도장 틀을 이용해 무늬를 내고 파인 홈을 백토로 메우는 기법으로 상강기법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화기법으로 그릇에 백토를 입혀 그 위에 무늬를 선으로 조각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박지는 백토를 분장하고 원하는 무늬를 제외한 배경을 긁어내는 기법으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특징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귀알 기법인데요. 돼지 털이나 말총으로 만든 귀알이라는 도구로 표면에 백토를 칠하는 방법으로 힘있고 경쾌한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꽃 백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티 없이 곱고 투명한 순백색의 자기기법으로 13세기 중국에서 최초로 완성한 기술이죠. 이 자기가 유행한 것은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청빈한 삶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상감 백자입니다. 백토로 빚은 그릇에 문양을 파고 자토등으로 메운 뒤 백자 유약을 발라 구워낸 것입니다.
백자 동화입니다. 붉은색 산화동 안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칠한 백자로 진사백자라고도 하는데 심차하면서도 대담한 무늬가 특징이죠. 마지막 백자철화입니다.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린 백자로 서민적이며 해학적, 추상적으로 자유분방한 표현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회화로 가볼까요? 회화는 소재와 기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크게 수묵화와 채색화 위주의 채색화가 있습니다. 또한 종류로는 산수화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는 불화, 민화, 초상화 등이 있죠. 일단 조선 초중기 회화들로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입니다. 강희안이 말년에 그린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고사관수는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양팔을 모아 턱을 괜 채 수면을 바라본 한 노인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씨의 동자 결려도로 조선 중기 회화로 대각선 구도를 사용하여 비단을 채색하여 그린 것이죠. 그림은 통나무 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귀와 그 고삐를 억지로 잡아 끌고 있는 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에서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설명하여 안견이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하였죠. 그림의 화풍은 꿈속 도원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과 복사꽃이 만발하고 틱불로 엮은 초막, 폭포수 아래의 빈 배도 보이는 꿈속의 낭원을 표현한 안견의 걸작입니다. 그 다음 화가는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이의 어머니로 조선 초기 대표적인 여류 화가이죠. 시, 글씨, 그림에도 모두 뛰어났고 자수도 잘하였으며 그림에 있어서는 산수, 포도, 대나무, 매화, 그리고 화초와 벌레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즐겼는데요. 표현에 있어서는 섬세한 필선, 선명한 색채, 안정된 도구 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조선 후기의 회화들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인상의 송악 관폭도인데요. 특유의 길어진 소나무와 간결한 구도에 평평하고 각진 바위는 담백한 느낌을 주는 이인상의 독자적인 아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강세왕의 벼구 청소도입니다. 한 쌍의 병호동 밑 초가에 앉아 청소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는 선비를 그렸으며 조선적 남종 화풍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국보 제217호로 종이 바탕에 수묵 담채로 그렸고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돼 있죠. 산수화가 중국화의 모작에 그쳤던 시기에 스스로 국내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사생하여 진경상수화를 많이 그림으로써 정선은 한국 산수화의 기원을 세운 선구자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사실주의의 선구자 윤두서로 자화상 작품이죠. 독특한 구도와 강렬한 눈빛, 인상적인 수염 등에 이끌리게 되네요. 다음 화가는 김응도입니다. 풍속화는 후기 회화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조선인들의 실제 생활과 일상의 모습을 소재로 그렸는데요. 풍속화의 대가인 김응도는 서당, 씨름, 빨래터 등을 통해 투막하면서도 강한 필선, 해학과 즐거움이 물씬 밴 정감 넘치는 삶의 분위기를 묘사했죠. 다음 화가는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조선 말기의 사대부 서화가 김정희가 1844년 제주도 유배지에서 수묵으로만 간략하게 그린 사이체 문인화입니다. 1840년 윤상도 사건에 연루돼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향 온 김정희에게 사제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두 차례나 북경에서 귀한 책을 가져다준 역관 이상적의 인품을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제일 늦게 낙엽이 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해 그려준 그림이죠. 다음 화가는 조선 후기 관료이자 화가인 신윤복입니다. 산수와 풍속화를 잘 그렸으며 양반 관료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풍자한 그림, 또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것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작품으로는 단오풍정, 월화정인, 미인도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지도가 제작되었지만 현존하는 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1402년에 제작된 홍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중국, 일본, 조선 지도를 바탕으로 편집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화도와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희의 대동여지도, 그 밖에 지방 지도와 군사 지도 등 다양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문화하면 한글을 빼놓을 수 없죠.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은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면서 글자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연구했고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 끝에 혼민정음 곧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씨를 창체 반포하게 되었죠. 왕실 속에서도 종교 속에서도 다양하게 우리의 한글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 미술의 의미는요, 유교의 영향으로 학문을 중시하며 겸손한 미덕으로 삼는 조선의 새로운 미의식을 창출하였고, 도자기로는 분청사기, 백자가 대표적이며 한글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입니다. 근현대 미술은 아픈 역사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미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만의 독특한 미술 문화가 유지되고 또 새롭게 창출되게 됩니다. 일단 해방 이전 미술입니다. 한국의 전통 회화가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일본 회화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심산 노수연의 관념산수도, 이상범의 사경산수화, 변관식의 전통계승, 김은호의 세풀채색화가 주를 이루게 되죠. 해방 이후의 미술입니다. 식민지의 잔재 문화와 일본 화풍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수목 중심의 선묘주의를 지향하고 서양 화단을 등장시킵니다. 1950년대는 모더니즘을 표방한 그룹운동이 나타나고 창작미술과 신주영파, 앵포르멜 등 서양미술의 현대화를 받아들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개방화, 국제화, 소사회를 도래로 인해 설치미술, 테크놀로지 아트, 민중미술 등 예술작품을 혁신화시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 학풍에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서양적인 미술을 받아들여 나중에는 설치미술, 테크놀로지, 민중미술 등 예술작품을 혁신화시킨 것이죠. 대표적인 작가로는 박수근, 이중섭, 박서복, 김환기, 천경자, 백남준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화가 박수근입니다. 그는 회백색을 주로 하여 단조로우며 한국적인 주제를 소박한 서민적 감각으로 충실하게 다루었고, 한국적인 화가 중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평범한 한국의 서민상을 주제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작품으로는 나무, 복숭아, 노인과 소녀, 빨래 등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강원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박서부입니다. 박서부는 한국 단색화의 대부,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로 지칭되며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을 주도한 인물로서 그림 색채는 매우 열성적이고 전체적인 조형미가 뛰어납니다. 또한 그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을 캔버스에 살려내며 예술적 정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크롬이라고 한 가지의 색만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주로 검정이나 짙은 갈색 등을 쓰는 것이 특징이죠. 세 번째 화가는 이중섭입니다. 일제감정기 대한민국의 서양화로 작품으로는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을 많이 등장시키는데요. 향토적인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주로 담겼던 것이 소재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우는 소, 신소, 움직이는 소, 이러한 소와 어린이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수많은 은지와들의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화가는 청경자입니다. 환상적인 세계관을 결합시킨 짙은 색채의 채색화로 전통적인 한국화에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덕분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수의 수필집들도 집필하여 생전부터 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화가입니다. 하지만 고단한 현실과 어두운 운명을 밝은 색채로 묘사된 아름다운 여인, 원시적, 자연적 뱀의 의미를 아름다운 환성으로 표현하여 한국적 동양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마지막 화가로는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한국 태생의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예술가, 작곡가, 전위 예술가죠. 생전엔 뉴욕, 퀼른, 도쿄, 마이애미와 서울에 주로 거주한 그는 여러 가지 매체로 예술 활동을 하였는데요. 특히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의 범주를 발전시켰으며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으며 TV 모니터 1003대를 쌓아 올려 5층 탑을 모양으로 만든 18m의 작품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으로 물건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신의 절대수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현관에서 관람객을 맞아 미술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작품으로 백남준 유작 중 가장 큰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국미술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고 긴 한국의 미술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째, 미술은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알려주며, 둘째, 우리나라의 미술은 우리의 민족의 창의성과 미의식, 기호, 지혜 등을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예술이고, 셋째, 미술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특징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며, 넷째, 미술사는 새로운 현대 미술의 창작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한국 미술사의 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한국미에 대해 수천 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나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면 산불 김현웅 선생님 자연주의라는 한 단어로 우리나라 전체를 정의하였는데요. 이 자연주의라 함은 서양의 자연주의가 아닌 자연과 부합하는 것, 인공을 최소화한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미를 자연주의를 한국적 자연주의 혹은 천연주의로 재정의하며 억지가 없이 자연스러운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자연과 잘 조화되는 아름다움을 한국의 미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슬픈 점은 아픈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재를 소실하고 빼앗겼다는 것과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자신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 화가들의 일생을 읽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화가가 되어 자기의 재능을 펼쳤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일생을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영역을 연구하고 탐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며 소중하고 커다란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의 화가들과 한국의 미를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겨 많은 우리 예술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상 예술을 사랑하는 단발머리앤이었습니다.